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여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진석 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기고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대위원장이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문 세력의 핵심인 도 위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친문과 비주류 간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를 3주 더 유지하되 수도권과 부산은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식당 등 영업 제한을 밤 9시로 앞당길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 주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해자 김태연이 숨 쉬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포토라인에서 무릎을 꿇고 취재진 요청에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국내 대북 지원 단체에 호위 국면위의 명의의 공문을 보내 모내기용 비닐 5억 원어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악의 경제난 속에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첫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완전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초음속 전투기 자체 개발을 천명한 지 20년 만이자 세계 8번째입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영업 제한도 9시로 당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선거 뒤 민심의 눈치를 본 걸까요? 방역당국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시와 부산은 유흥시설 영업을 전면 금지했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도 다시 밤 9시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4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을지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정부가 모레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가 다음 달 2일까지 유지되고 일부 방역 조치는 강화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을 포함해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선 다음 주부터 룸살롱,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됩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역학조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밤 10시 운영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하면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밤 9시까지만 열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전문가와 민간 방역위원들은 당장 밤 9시로 영업을 제한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절충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 조치도 강화됐는데 2단계 상황에선 의자와 휴게실 등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도 핀셋 방역을 선택한 방역당국. 그러나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대폭적이고 단호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우린 이미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경험했죠. 그런데 4차 대유행은 더 무서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 3차 때보다 더 큰 유행이 될 수 있다. 1, 2주 내에 확진자가 2배로 뛸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오늘만 해도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대니 2배면 1,000명을 훨씬 넘기는 거죠. 정부는 의사나 약사가 코로나 검사를 권할 경우 반드시 검사에 응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71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경비를 맡은 101 경비단 소속 2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더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넘어섰습니다. 주말 착시 효과가 끝나는 다음 주 중반부턴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지난주 28%대까지 치솟은 상황. 그만큼 무증상 감염자가 거리를 활보하면서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리는 위험한 상태란 의미입니다.
양성 항체 조사 결과를 보면 200명 중에 1명이 지금 확진자란 얘기예요. 무증상 감염자 상당히 많은 거죠. 3차보다는 훨씬 빨리 확산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현 상황이 4차 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판단하고 의심 증상자에 대해선 진단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공고받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의사나 약사의 권고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뒤 감염된 확진자에겐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을 빨리 도입 못해놓고 방역 실패 책임을 왜 우리에게만 씌우느냐. 코로나19가 반면만 없느냐면서요. 영업 제한이나 금지로 벌써 유흥업소 점주 5명이 생을 마감했는데 분신을 하겠다는 점주까지 있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자영업자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 대신 밤 9시 환원과 같은 방역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그나마 숨통이 트이나 했던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또다시 9시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장난하는 거지. 왜 애꿎은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카페 이런 데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지. 백화점, 대형마트에 사람이 몰리는 건 문제 삼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은 방역을 위해 생계의 어려움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큰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일반화 그냥 하면서 왜 꼭 소상공인들한테 맥주를 한잔 하러 갔는데 9시까지라고 한다면 사실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시민들은 대체로 방역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금 더 확실한 뭔가가 또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정부가 2주만 더 지금이 고비라며 단기 처방을 내놓기보다 장기 대책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번 또 격상돼서 제대로 잡으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고. 한때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K방역의 신뢰가 4차 대유행과 방역 피로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지검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재무팀장을 일하던 조카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100억 원에 넘겨 회사에 43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또 앞서 구속 기소된 조카가 계열사 자금 38억 원을 횡령한 사건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 등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고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 노조와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이 이 의원 감싸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직 의원을 감쌀 명분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결을 시킨다면 이건 또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국회 표결을 거쳐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용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현재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윗선이죠. 함께 연루 의혹을 받았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뒤 좀처럼 진전이 없던 이른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년 3개월 만에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실장은 송 시장 측으로부터 상대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의 예타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윗선으로 지목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누가 어떤 연유로 저에 관해서 이렇게 반쪽짜리 사실만을 흘리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여권과 검찰의 갈등을 불러온 수사가 이진석 실장 기소로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공교롭게도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직후 민주당 출신의 이상직 의원에겐 구속영장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는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죠. 청와대에선 코로나19로 일이 바쁜 사람을 기소했다며 유감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코로나 핑계 대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불구속 기소건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이라고 짧게 밝혔습니다. 이 실장의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반응인데 기소까지는 예상치 못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코로나 핑계로 유감을 표명한 건 후안무치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진석 실장은 청와대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즉각 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라고 요구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속에 추가 악재가 발생한 청와대는 난감한 모습입니다. 특히 김학의 사건 기획사정 등의 의혹으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이 비서관을 조사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청와대 인사들이 잇따라 소환될 수 있는 만큼 청와대는 정권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의 칼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후폭풍이 더불어민주당을 휩쓸고 있습니다. 당내 초선 의원들이 나서서 쇄신안을 논의하고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럴 거면 당을 나가라는 등 비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쇄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7 재보선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선 안 됐다는 자성과 함께 주체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공감 없이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해 후보를 낸 뒤 귀를 막았습니다. 진심 없는 사과, 주어 목적어 없는 사과, 행동 없는 사과를 일관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초선 의원 가운데 20대에서 30대 의원 5명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금기로 여겨졌던 청와대 인사들의 비판이 가감없이 나오는가 하면 내로남불 비판을 촉발시킨 정부 여당의 인사들을 재산 증식과 이중적 태도에도 억울해하며 변명에 일관해왔음을 인정합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점철된 검찰개혁이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잃었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국민들이 분열됐다며 개혁의 당위성과 통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분들께 만약에 사과 요구가 있다면 사과할 용의도 있습니다. 분노하고 분열되고 거기서 촉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초선 의원들이 1년 만에 목소리를 내면서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지도부가 총사퇴한 더불어민주당은 첫 비대위를 열고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쇄신을 한다더니 도로 친문이 뭐였냐, 여전히 국민을 졸로 보는 것이냐며 비대위를 비판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속 일주일짜리 비대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3선 도종환 의원. 무거운 분위기 속 열린 첫 비대위 공개회의에서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도위원장의 자격 문제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껏 민주당 흐름을 주도해온 친문 세력의 핵심인 도위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솔직히 국민,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졸로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친문 부산파인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 중 개파성이 강한 분들은 거의 없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다음 주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윤호중, 안규백, 박완주, 김경엽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특히 유력 후보로 꼽히는 친문 윤 의원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도부 사퇴 외에 뚜렷한 쇄신 방향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친문, 비주류 간 갈등마저 불거지면서 사퇴 수습이 급한 민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반면 재보선 승리로 축제 분위기인 국민의힘에서는 물밑에서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현역 중진은 물론 초선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거론되는데 결국 누가 윤석열 전 총장을 잡아 야권 통합을 이루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떠난 이후 당대표 권한대행 직함으로 원대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식으로 당대표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의원도 선거 승리로 주가가 올라가며 당대표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국민의당과 합쳐진다면 안철수 대표가 범야권 통합당 대표에 도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합당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시기 절차로 하실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경태, 윤영석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김웅 의원을 비롯한 일부 초선들도 도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당대표의 숙제는 야권 통합입니다. 가장 큰 화두는 야권 대통합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당으로 끌어들여온다. 관리를 잘하겠다. 이것이 야권 대통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기에 당내 대선 주자들의 셈법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그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언제 정치권에 등판을 할까요? 너무 늦어도 힘들 것 같고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바로 입당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야권 재편이 본격화되는 오는 6월쯤으로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퇴임 뒤 한 달 만에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추후에 입당이라든지 정치적인 본격적 행보를 언제쯤 보이실 예정이신가요? 윤 전 총장은 선거 뒤에도 말을 아끼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지지율은 3월 마지막 주에 비해 7%포인트 떨어진 18%를 기록하며 2위로 처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도 제3지대보다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하는 7월 전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월 혹은 6월 입당을 예상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최근 만났던 인사들은 MBN과의 통화에서 정치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잘하라는 격려만 했다고 밝혔지만 윤 전 총장 주변에서는 이미 올해 하반기 계획은 짜여 있다는 말도 흘러나옵니다. 야권 재편이 본격화될 6월에는 윤 전 총장이 공식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동창이 윤 전 총장의 철학 등에 대해 쓴 책이 출간될 예정이라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번 4.7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김영춘 두 후보는 다른 연령대에서 다 졌지만 40대에서만은 이겼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가 야당의 표를 던졌습니다. 이쪽도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우종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70년대에 태어나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40대, 일명 497 세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4.7 재보선에서는 전 세대 중 유일하게 민주당에 더 많은 표를 주긴 했지만 야당 표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콘크리트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린 시절 민주화와 IMF를 겪은 이들은 20대였던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출범 과정에서 광장 정치를 맛보며 진보 성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20대는 노 대통령에게 상대 후보의 2배 가까운 표를 줬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권 출범과 노 대통령 서거를 거치며 민주당 지지세가 견고해진 이들은 30대였던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몰표를 줬습니다. 정권 교체도 되면서 또 새로운 정책들이 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40대로 접어든 지난해 총선에서도 역시 이들은 민주당의 60%가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랬던 40대가 1년 만에 흔들리기 시작한 건 부동산 문제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현재 정권을 지지했었는데 풀어주시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규제만 하시고 부작용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진보적 이념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경험치에서 나온 이념보다는 직접적인 자신의 이익이 정치 행동에 있어서 더 큰 요인이 되거든요. 부동산이 아마 제일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40대도 흔들리면서 이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여야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번 4.7 재보선 참패 원인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정치부 선한빛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참패 원인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벌써 신경전이 치열하더라고요. 이게 친문과 비문의 대결로도 얼핏 비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당장 내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 이제 11개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원인을 어떻게 그 패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을 잘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먼저 당의 패배 원인 분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있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LH 사태를 막지 못한 전임 시장의 성추행 사태와 LH 사태 때문에 패배했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낙연 선대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론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책임론을 조금은 희석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그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내기로 최종 결정한 건 어쨌든 지도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도부가 후보를 선거에 내기로 한 것 그 자체를 후회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감싸기부터 잘못된 거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당내 쓴소리를 계속해서 자주 해왔었던 김혜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조응천 의원 등인데요. 김 전 의원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꼽으면서 당시 민주당이 조국 반대는 검찰개혁 반대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고 반성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그동안 민주당은 사법개혁에만 열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을 했고 조응천 의원도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내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네, 당내에서는 검찰개혁에 가장 앞장서 왔던 김용민 의원이 나섰는데요.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때문에 졌다고 하는 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 밖에서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앞서 쓴소리를 뱉었던 김혜영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체로 여러분들 이제 소신파라고 띄워주는데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 조선일보가 민주당이 잘 되라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이런 분들 말들 하면 대체로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혜영 전 최고위원 말대로 하면은
안 된다 이거네요. 예. 아, 굉장히 세게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선거 패배에 대해서 언론 탓을 한 사람도 있던데요. 네, 김종민 이제는 전이겠죠. 전 최고위원입니다. 지도부였다가 총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 최고위원인데요. 김 의원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에서 좀 더 심했다고 보고요. 언론이 편파적이다 또는 언론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그거는 우리 민주주의에 상당한 큰 침해 요소가 되거나 언론이 편파적이었기 때문에 선거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인데요. 이것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몸을 담갔었던 손혜원 전 의원은 SNS에 180석 총선 때도 같은 기레기 그리고 같은 포탈입니다. 닥치고 반성하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언론이 언제는 그런 뭐 우호적이었나요? 그걸 가지고 새로운 그런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인데. 유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잘못한 것보다 덜 졌다. 예,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원로인데도 이번 선거에서 이 여당이 크게 질 거라는데 자기가 내기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개표하는 날 유 전 사무총장이 지인들과 함께 몇 프로 차이로 이제 성적이 나올 건지 그런 거를 식사를 하면서 내기를 했다는 건데요. 유 전 총장은 10% 넘는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원혜영 전 민주당 의원은 15% 넘게 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줄곧 선거운동 기간 내내 3% 안팎의 박빙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원로들이 현역 의원들보다 더 잘 맞춘 셈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결국 원혜원 전 의원이 이긴 게 되겠네요. 네네. 민주당 내에서 참패원을 놓고 이렇게 격렬하게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유가 뭘까요? 패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당내 권력 구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성추행이나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면 친문 세력이 계속해서 당의 주도권을 쥘 여지가 커지지만 조국 감싸기가 잘못이었다고 결론이 나면 검찰개혁을 거세게 밀어붙였던 친문 세력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비문 세력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죠. 이런 변수들이 당연히 차기 대선 주자 선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뉴욕타임즈가 우리의 재보선 이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 내로남불을 그대로 썼어요.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뉴욕타임즈 기사에도 실렸습니다. 그러게요. 뉴욕타임즈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패인으로 여당 인사들의 내로남불을 언급했는데요. 그들이 하면 로맨스, 그리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 부른다라고 그 뜻을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권 없는 세상을 역행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도종환 비대위원장도 이 내로남불을 언급하면서 쇄신을 약속했는데 그 쇄신이 잘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태현 스토킹 살해 사건의 범인 김태현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MBN 기자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었는데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하는 질문엔 숨 쉬는 것도 죄책감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김태현은 오전 9시쯤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엔 준비했다는 듯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방송을 보고 있을 어머니를 언급하자 울먹이고 볼 면목이 없습니다, 솔직히. 검찰 송치 전 마스크를 벗어달란 취재진 요구에 스스로 잠시 맨 얼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한 혐의와 계획된 범행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에게 살인 혐의 외에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스토킹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통과됐지만 시행 시점이 올해 10월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북부지검은 면담을 거친 뒤 김태현을 동부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요즘 게임은 모르는 사람과 연결돼 대화도 같이 하면서 같이 또 게임을 하는 것들이 많죠. 김태현은 이런 게임에서 만난 큰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큰딸이 이를 거부하자 잔혹하게 세 모녀를 다 살해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처음부터 일가족 3명 모두를 다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남부터 범행까지의 과정을 정태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김태현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게임상으로만 알고 지내오던 큰딸을 1월 초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게임 지인 모임을 포함해 2차례의 만남을 더 가지면서 큰딸에 대해 혼자 호감을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인 모임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를 끝으로 큰딸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만나려 하지 않자 이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태현은 범행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 게임상에서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 큰딸과 대화를 하며 근무 일정을 미리 파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한 뒤 집 안으로 침입해 혼자 있었던 작은 딸을 살해한 김태현은 이후 들어온 어머니와 큰딸까지 모두 살해했습니다. 김태현은 우발적인 살해가 아닌 처음부터 가족 모두를 살해할 생각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는 큰딸의 휴대전화로 함께하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삭제했으며 극단적 선택을 2차례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송치와는 별도로 프로파일러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김태현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 성남에서 또 투기 혐의를 포착하고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부진의 토지를 사들이는 의혹입니다. 어제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이 처음으로 구속됐죠. 줄구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금토지구입니다. 2015년 착수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사업, 2018년 시작된 공공주택지구 등 LH 관련해 여러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경찰은 현직 LH 직원 A씨가 이곳의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부진의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투기를 입증할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LH 본사와 경기 지역 본부, 해당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럼 어떤 자료 갖고 하셨어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항을 확인하면 해당 직원의 신병 처리와 함께 사들인 토지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일하며 얻은 정보로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직원의 토지도 몰수보전 결정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해당 직원과 지인이 사들인 광명 노원사동 일대 17,000여 제곱미터 토지에 대한 경찰의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3명이 지분 쪼개기로 25억 원을 주고 산 땅의 현 시세는 102억 원.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길이 막힌 겁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다음 주 월요일, 어제 LH 직원 첫 구속에 줄구속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길기범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 준비한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기업들의 배신입니다. 기업도 아니고 기업들이요? 네,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인 이니스프리가 지난해 출시한 한 화장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이니스프리가 출시한 제품인데요. 제품 용기를 종이 재질로 만든 한정판이라며 출시했는데 겉에도 종이 용기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환경을 생각해서 저렇게 종이로 했으면 칭찬을 받아야지 왜 배신이란 말을 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종이 용기였다면 칭찬받아 마땅할 일인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한 소비자가 해당 용기를 잘라봤는데요. 겉에는 이렇게 종이를 두르고 있는데 안에는 버젓이 플라스틱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소비자들은 종이 용기라고 문구까지 써놓고 안에는 플라스틱 병을 사용한 건 소비자 기만이자 사기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니스프리 관계자는 용기 바깥을 싸고 있는 종이 라벨 역할을 설명하다가 표기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제품 제조와 판매 전 과정에서 친환경 브랜드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이인 척하는 플라스틱 병이었네요. 아까 기업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또 어떤 기업이 있었습니까? 공교롭게도 또 화장품 업체입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크림 많이 바르실 텐데 네네. 선크림에는 SPF, 즉 자외선 차단 지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선크림 제품 중 SPF 50이라고 적어놓은 제품들을 테스트해보니 SPF 30 미만인 제품들이 발견됐습니다. 저도 저 수치 보고 주로 구입을 하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게 수치가 틀렸다는 걸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네, 처음 문제를 제기한 건 한 연구원이었는데요. 이 연구원이 SPF 50 선크림 20개 제품을 실험해봤는데 5개 업체 제품이 SPF 30 미만으로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선크림 살 때 SPF 수치 보고 사잖아. 이건 아니지. 유튜브 영상에선 선크림 이름이나 제조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누리꾼들이 어느 제품인지 모두 찾아냈고요. 또 280여 명의 소비자는 지난달 SPF 지수를 허위 표시한 회사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집단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집단으로 행사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힘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브랜드 대부분은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환불 회수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요즘 소비자 기만하면 정말 큰일 나는데 안 들킬 줄 알았나 봅니다. 다음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무례한 터키 대통령입니다. 터키 대통령이면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공식적인 현지 시각으로 6일 터키 대통령궁에서 유럽연합과 터키의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각 국기 앞에 자리가 2개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서 있는데도 의자를 추가로 갖다 주지 않으면서 결국 폰데라이엔 위원장은 그 앞에 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외교 의전상 국가 정상 대우를 받는데요. 소파에 앉게 되면서 정상급보다 격이 낮은 터키 외무장관과 마주보고 앉게 됐고 이는 외교 결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 쪽에서 나왔던 쇼파 게이트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맞습니다. 거군요. 아니 근데 의자 수를 깜빡 자꾸 잊은 건 아닐까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의도적인 망신 주기라고 이제 비판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전 EU 남성 정상들과 만날 때는 의자를 3개 놓고 나란히 앉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터키의 이스탄불 협약 탈퇴를 놓고 EU와 국제사회에서 쏟아지는 비판에 불편한 심기를 상징적으로 노출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스탄불 협약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유럽 협약인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달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가 원래 남녀 차별이 심합니까? 네, 무슬림 국가인 만큼 특히 여성에게 보수적인데요. 넷플릭스가 유명 시트콤 프렌즈를 상영한다고 하자 터키의 한 언론사가 포스터 속 여성의 맨팔을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무슬림 사회를 타락시키려 한다고 방영을 반대했을 정도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번 회담이 이스탄불 협약 탈퇴에 대해 EU 측이 우려를 전하는 자리였던 만큼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입니다. 어쨌든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로 옆에 있었던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요. 이분이라도 의자 하나 더 갖다 주세요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네, 28년 길은 손톱입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네, 미국 텍사스 주에 사는 아이아나 윌리엄스가 28년 동안 손톱을 길러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와. 손톱 길이는 24피트, 무려 7.3m에 달했다고 합니다. 윌리엄스는 기네스 기록 인증을 받고 바로 손톱을 잘랐는데요. 손톱깎이가 아닌 한 피부과 병원에서 소형 전기톱을 사용해 손톱을 자르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전 기록도 저분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윌리엄스는 지난 2017년에도 현존하는 최장 길이 손톱을 가진 여성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5.79m였는데 4년 만에 약 1.5m를 더 길러 자신이 세웠던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하지만 기네스에 따르면 손톱을 가장 길게 길렀던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미국 여성 리 레드먼드는 28피트, 약 8.5m까지 손톱을 길렀는데
지난 2009년 자동차 사고가 나면서 손톱이 부러졌고 그 이후에는 손톱을 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28년간 손톱을 기르고 잘랐다니 섭섭하면서도 속 시원할 듯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길기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호흡곤란으로 길가에 쓰러진 남성. 그런데 출동한 119 구급대와 경찰에게 자꾸 이름을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지문 조회를 해보니 성범죄 지명수배자였죠. 12년 전 과외 학생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고 촬영까지 했던 건데 결국 이렇게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구급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그 뒤로 경찰차도 따라옵니다. 30분 후 경찰관들이 골목을 걸어 나가고 구급차도 골목을 다시 빠져나갑니다. 숨을 쉬기 힘들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었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곧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인적 사항을 묻자 이름을 바꿔 말하는 등 거짓말에 수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이 지문 조회를 해보니 성범죄 지명수배자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9년 이 남성은 강원 지역에서 개인 과외교사로 활동했는데 당시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학생들이 잠든 사이 추행을 한 뒤 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11년이 흐른 지난해 8월 당시 남성이 지냈던 하숙집 주인 가족이 창고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해당 영상이 담겨 있는 CD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남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며 살아왔던 이 남성은 성범죄 외에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습니다. 폐렴 증상 등으로 남성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강제추행과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파출소 경찰관들이 며칠 새 연이어 시민들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한 여성을 막아 설득하고 기지를 발휘해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기도 했죠.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40분쯤 여성이 건물 옥상에 난간에 걸터 앉아 울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한 부부도 자신의 친딸이 차문을 열고 뛰어내린 후 사라졌다고 경찰에 하소연했습니다. 출동한 지 3분도 안 돼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이 여성을 발견해 재빠르게 막아섰고 이후에도 계속 말을 걸며 안심시켰습니다. 차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내려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라진 지점에 얼른 가서 수색을 했고 다행히 시민분들이 빨리 발견하고 신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바로 구조를. 지난 2일에도 한 경찰관의 기지가 의식을 잃은 시민을 살렸습니다. 직원들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황천기 경감은 옆자리의 한 남성이 갑자기 고개를 숙인 채 의식을 잃은 걸 목격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인지를 먼저 했어요. 먼저 인지하고 옆에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밥 먹다가 쳐다보니까 옆으로 고개를 떨구고 눈동자는 그냥 다 하고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황 경감은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고 남성을 바닥에 눕힌 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고 무사히 식당 밖을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긴박한 순간 경찰관의 빠르고 침착한 대응이 시민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지난 2019년 3월 KBS는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배후에 최서원이 있다. 그러니까 최서원 덕에 김학의 차관이 승진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법원이 이를 오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개입을 했는지 김학의 사건으로 버닝썬 사건을 덮으려 한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3월 KBS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임명 강행 배후에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 씨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초 보도에는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서원 씨가 모 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고
박관천 전 경정이 대검 진상조사단에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보도가 오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 전 차관의 부인 송모 씨가 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송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2심에서 항소 기각돼 최종 확정됐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 오보 과정에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조사단이 박관천 전 경정과 면담한 내용을 흘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시점은 버닝썬 사건이 한창 논란이던 2019년 3월 초로 검찰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 검사를 통해 김학의 사건으로 버닝썬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수사팀은 당시 오보를 냈던 해당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취재 경위를 캐묻는 등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친모에서 언니로 밝혀진 22살 김모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내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또 딸을 위해 탄원서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포승줄을 묶인 20대 여성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포송차에서 내립니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에서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가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아이를 원룸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100만 원의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김 씨는 아이가 바꿔치기 된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도 좀 놀란 부분이고 전혀 몰랐고 모친이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그런 사실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입장이에요. 재판에 앞서 김 씨의 부친은 아내가 애를 낳지 않았다며 딸이 2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김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검토하자 부친은 정상 참작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김 씨에게 사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애를 버리고 가서 어쨌든 죽였다는 건 사실은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처벌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외할머니에서 친모로 밝혀진 성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르는 북중 국경 봉쇄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그래도 그동안 우리 측의 도움은 모두 거절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나 봅니다. 국내 대북 지원단체에 호위국 명의의 공문을 보내 모내기용 비닐 5억 원어치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도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중국 브로커를 통해 국내 대북 지원 단체들을 대상으로 모내기용 비닐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호위국 산하 무역회사 명의의 공문엔 5억 원 상당의 비닐을 지원할 경우 남북 교류 협력을 할 때 우선권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대북 제재와 북중 국경 봉쇄가 1년 이상 이어지면서 농사의 필수적인 물자 조달도 어려워진 겁니다. 북한 내 식량난도 날로 심해져 식료품 가격은 최대 7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폐막한 당 최말단 세포 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 재개까지 언급했습니다. 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 비서들이 더욱 간곡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도 대북 제재 완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권 차원의 자력갱생 의지를 다지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교역 재개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3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식량 600톤 분량으로 북한에서 산꿀, 약초 이런 거 주겠다고 그랬대요. 통일부는 북중 국경 봉쇄 완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지만 전면 개방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어민들도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주변국은 우리나라가 되겠죠. 이기종 기자입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습니다. 방류 시점은 약 2년 후입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원자로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하루에 오염수 14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원전 주변 탱크에 저장한 오염수는 지난달 기준 125만 톤, 올림픽 수영장 500개를 채우는 양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이면 탱크가 가득 찬다며 삼중 수소를 제외하고 정화가 이루어진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흘려보내 삼중 수소의 농도를 배출 기준치 아래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설득을 위해 스가 총리가 나섰지만 일본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중 수소 외에도 다른 유해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絶対に反対であるということを要請してまいった経緯もございます。 우리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관련 환경기준 준수, 그리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필요성을 지속해서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관계 강요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첫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계에서 8번째 쾌거로 문재인 대통령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무대가 열리고 어둠 속에서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KF-21 보라매는 음속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와 7.7톤의 무장 탑재량, 원거리 방공망 타격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전망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발을 천명한 이래 20년 만의 결실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투기를 우리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로 명명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8번째 쾌거입니다. 개발비만 8조 6천억 원에 이르는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면 10만 개의 추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고식에는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도 참석했는데 부담하기로 한 6천여억 원을 내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Ini dapat terus memberikan manfaat positif pada hubungan kerjasama pertahanan antara Indonesia dan Korea. KF-21 보라매는 내년 7월 첫 시험 비행 뒤 2026년부터 본격 양산되고 오는 2032년까지 총 120대가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지난 1월부터 이란에 억류됐던 우리 국적 선박과 선장이 풀려났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면서 이란 정부가 부담을 느낀 듯한데 이란을 방문하면서 선장을 데리고 짠 돌아오려던 정세균 총리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 1월 4일부터 억류해온 한국 선박과 선장을 석방했습니다. 95일 만에 억류 해제입니다. 외교부는 선장과 잔류한 선원들의 건강이 모두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도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해양 오염 문제로 선박을 억류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에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최종건 1차관의 이란 방문 등 한국이 원유 대금 동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게 이번 석방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세균 총리가 이란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관계 개선 의지로 평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동결 자금을 포함 최근 형성된 문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 6일부터 이란이 미국과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에 나서며 계속 선박을 붙잡아두는데 이란 정부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If we get there, which of course remains an if, we are prepared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return to compliance with the JCPOA. And that would include lifting sanctions that are inconsistent. 선박은 현지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20분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정상 출항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KBO 리그에 데뷔한 추신수 선수가 개막 4경기 만에 첫 안타를 홈런으로 신고했죠. 수비 과정에서 잔디 상태 때문에 부상을 당할 뻔도 했는데 한국 야구를 위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를 앞두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추신수의 몸놀림이 가볍습니다. 동료 선수, 상대팀 선배와 반갑게 인사하고 스태프의 사인 요청도 마다치 않습니다. 추신수는 어젯밤 호쾌한 솔로 홈런으로 KBO 리그 첫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개막 후 3경기 동안 쌓였던 의심의 시선과 조바심을 한 방에 날렸습니다. 다음 타석 안타로 멀티 히트도 작성. 본격 시동을 건 추신수는 가속 페달을 밟을 일만 남았습니다. 꾸준하게 좋은 결과로 가기 위한 한 경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컨디션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는 맞고요. 어제 경기로 뭔가 좀 편안하고 자신감이 생긴 것도 또 맞고. 추신수는 외야수로 몸을 던지는 멋진 수비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잔디가 매끄럽지 않아 무릎이 걸리면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변변한 원정팀 라커룸 하나 없어 복도에 짐을 풀어야 하는 잠실구장의 열악한 환경도 아쉽기만 합니다.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선수들의 부상도 작아질 수도 있고요. 더 좋은 기량을 이제 낼 수도 있는 거고. 다리 통증 때문에 결국 지명타자로 나선 추신수. 한국 야구 상륙 작전에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3주 동안 주말을 앞두고 늘 비 예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말은 맑고 포근한 봄 날씨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4주 만에 돌아온 맑은 주말인데 걱정은 대형 화재입니다. 산불 위험 지수가 주말 동안에도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봄철 화재에 유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됐지만 산림청에 따르면 다음 주 초 비 소식을 앞두고 소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화재 발생 가능성도 따라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서쪽과 내륙을 따라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지도에 붉게 표시된 이 지역들을 따라서는 습도가 25% 이하에 머물면서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아침도 쌀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서리가 관측되는 곳도 있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8도, 춘천은 1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경남 서부 내륙을 따라서는 저녁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오후부터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